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방통 윤태현입니다. 민주당을 사당화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는 지난주부터 자신의 재판이 본격화되면서 검찰 수사와 함께 여러 재판을 신경 써야 하는 복잡한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오늘 신통방통은 사면 초과에 놓인 이 대표 소식부터 전해드릴 텐데 먼저 오늘 함께할 출연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일단 본인의 첫 재판이었던 지난 3일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는 고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는 건 친하지 않다는 뜻이었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나왔습니다. 알고 모른다는 건 사실의 영역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해외 출장도 같이 갔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냐 그러지만 제가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 같이 갔으면 그 사람이 얼굴이야 제가 봤겠지만 그 사람이 이 사람인지를 여러분은 어떻게 압니까? 검찰이 구체적인 공소 사실 밝혔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김문기 씨와 국회 정책 토론회, 세미나 등 다양한 활동했다고 주장하는데 인터뷰 당시에 전혀 기억 안 나셨을까요? 죄를 지었다고 보여질 증거만 모아가지고 다 들이대면 갑자기 멘붕에 빠집니다. 내가 아무리 결백하다 해도 안 믿어줄 것 같아요. 관련해서 국민일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김문기 몰랐다. 이재명의 발언 주관적 평가 인정될까? 이렇게 기사가 실렸는데요. 이재명 대표 측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의 영역이 아니다. 어떤 식의 주장을 펼치고 있냐면 김 전 처장을 본 적이 있다고 해서 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해외 출장 중에 다수가 동석하는 자리에서 몇 번 접촉한 적이 있는 사람을 모두 기억할 수는 없으며 설사 기억이 다소 부정확하더라도 허위 사실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보시죠. 일단 첫 번째 여러 정황들이 많다고 검찰은 얘기하고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2015년 1월 김 전 처장이 동행한 뉴질랜드 출장의 경우 외유성 출장에 가까웠고 당시 현지에서 이 대표와 김 전 처장,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 등이 함께 카트 타고 골프 쳤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지금 사진 나오는 모습, 저렇게 호주, 뉴질랜드를 배경으로 이재명, 유동규, 고 김문기 이렇게 함께 사진을 찍었고 지금 이 트램을 타는 과정에서도 이재명 대표 뒤쪽에 김문기 처장이 있었다는 점, 함께 사진에 많이 찍혀 있다는 점, 그리고 저 출장이 1박 2일, 2박 3일이 아니라 10박 11일의 장기간 출장이었다는 점, 이런 점들을 봤을 때 모를 수가 없다라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과연 그 모른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선거에 얼마만큼 영향을 줬는가도 따져봐야 될 부분입니다. 일단 이 대표 측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 전 처장에게 보고를 받았다거나 골프를 친 적이 있다는 것과 대선 후보로서의 자질, 능력과는 무관하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저희 검찰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골프를 쳤다는 것, 보고를 받았다는 것과 자질과 능력은 무관하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 부분은 자질과 능력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과연 김 전 처장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거짓말이었느냐, 아니었느냐 이 부분을 따지는 건데 자질과 능력을 얘기하는 것은 다소 좀 거리감이 있다는 주장인 것 같고, 그리고 김문기를 모른다는 답변을 통해서 검찰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의혹과 김 전 처장 사망과 관련된 그 질문을 상당히 피해갔기 때문에 국민들이 어떤 이재명 당시 후보의 발언을 듣고 선택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선택을 하지 못하게 했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충돌이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지난 2020년 대법원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적이 있죠. 그때 당시 대법원의 판단이 과연 이번에도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당시 대법원은 즉흥적으로 답변이 이루어지는 TV토론회의 성격을 고려해서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무죄 취지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TV토론이 아니라 언론과의 인터뷰이기 때문에 그걸 동일선상에서 놓고 볼 수 없다는 게 검찰의 의견입니다. 자, 토론회는 즉흥적으로 벌어지는 반면에 TV 인터뷰는 사전에 질문을 받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히 TV 토론회와는 그 성격을 조금 달리한다라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네, 제가 보기엔 지금 이재명 대표 측의 그 지금 반박에는 한 3가지 정도의 허점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이게 안다 모른다는 이건 사실의 영역입니다. 네. 친하다 친하지 않다. 그건 정도의 차이는 주관의 문제이긴 하고 주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문제인데, 안다와 모른다는 이거는 사실적이고 객관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때 문제가 됐던 발언을 보면은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라고 앵커의 질문에 답변합니다. 네. 알지 못했다, 모른다라고 답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객관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거는 주관의 영역이 아니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걸 인터뷰할 당시가 2021년 12월입니다. 네. 대장동 사건이 최초 불거진 게 그해 9월 달이었고요. 네. 12월이면 국민들이 가장 대장동 사건이 핫한 쟁점으로 그 부상해가지고 아주 휘발성이 높은 사안이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당시 후보가 유력 언론의 인터뷰에 나와서 이 사안에 대해서 인터뷰하는 건 진영을 떠나서 중도층의 표심에는 대단히 큰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개연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고 했던 의도가 분명할 수도 있다는 검찰 측의 주장에 무게가 실리는 거고요. 세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상대방 후보 간 토론은 돌발성 이슈가 나올 수도 있고 질문이 나올 수도 있어서 답변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그때 마지막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그런 점들은 혹시나 이제 우리가 선거법에서 좀 엄히 다룰 수 없는 영역이다라고 판결해서 이재명 대표가 살아난 거죠. 그런데 이거는 사전에 다 참모들끼리 질문지를 조율하고 네. 답변에 대해서 사실 어떤 영향이 끼칠지도 사전에 정무적으로 다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의도된 발언이었고, 그것이 미칠 영향을 감안할 때 이거는 사실은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거짓말하거나 몰랐다고 얘기함으로써 추가 질문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저는 주장에 설득력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현우 대변인 어떻습니까?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을 적용하는 건데요.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보면 당선될 목적으로 네. 허위 사실을 공포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의 본질은 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개인적으로 고 김문기 씨를 잘 몰랐다, 이 발언이 주관적인 인식이거나 의견의 표현인지 또는 허위 사실인지 여부가 핵심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허위 사실에서의 사실을 규명할 때는 특정한 시간과 공간 내에서 일어난 일, 그리고 증명이 가능해야 된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당시 했던 발언들은 앵커의 질문에 대해서 그 성남시장 재직시라는 포괄적 기간 안에서 개인적으로라는 주관적인 의도가 안다 모른다를 보다 더 깊은 개인적으로 잘 모른다라고 했기 때문에 주관적 인식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허위 사실과 관련해서도 성남시의 공무원이 2,500명이고 산하기관까지 4,000명인데다가 이제 고 김문기 씨가 산하기관의 팀장급이었는데 그 팀장급만 해도 600명이 해당되는 거고, 2015년에 해외 출장에서 골프 친 것도 6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그 당시 일을 세세하게 다 기억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주관적인 영역일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당시 드리고, 참 타이밍이 공교로운 게 그때 방송에서 인터뷰를 할 때 그 직전에 김문기 전 처장의 사망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그렇다면 적어도 그날 밤을 지나고 나는 그 시간 동안에 아마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성남시장 시절의 김문기 처장 혹은 경기도지사 시절의 김문기 당시 처장에 대한 어떤 기억을 좀 되새겼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봄직합니다. 그러니까 그
경기도지사 시절에는 알았다고 하셨고 네.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는 개인적으로 잘 없었다. 그 해석을 주관적 인식으로 친분이 없었다라고 저는 충분히 해석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같은 논리를 검찰에서 그 당시에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도 윤석열 후보가 김만배 씨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고 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주관적 인식이기 때문에 각하 처분한 바가 있습니다. 같은 기준이라면 윤석열 후보에게도 같이 이제 수사하고 기소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또 공표를 해야 되는데 아까 지금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TV 방송 같은 경우는 즉흥성의 원칙 때문에 공표에 해당하지 않게 이런 판례들이 있지만 인터뷰가 TV 토론 앵커는 사전 질문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이 토론하고 있지만 질문지대로 안 하지 않습니까? 그 앵커가 그 질문지에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확인해봐야 될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다수의 그 판례들을 보면 TV 방송뿐만 아니라 토론회라든지 SNS를 통해서 한 그런 발언이나 그 글들에 대해서는 거의 사실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낸 판결이 훨씬 더 많다 이 말씀도 더 알겠습니다. 뭐 그런 법률적인 부분은 일단 변호사들께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해당 방송사도 당시 원고를 법원에 제출했다. 그래서 이제 소명의 근거 자료들을 제출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으니까 그런 걸 다 판단해서 아마 재판부가 판단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주관적 영역으로 볼 수 있습니까, 최단희 변호사님? 일단 앞서서 최수영 평론가님께서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이 주관적인 영역과 객관적인 영역은 좀 다른데 지금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게 허위 사실 공표죄인데 본인은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견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또 얘기를 하고 있냐 하면 어떤 사람을 아는지에 대한 인식 상태는 경험 존보와 횟수로만 인정되거나 증명되는 것이 아니고 단순의 인지를 넘어서 밀접한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전 저 부분은 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언급한 그 언급의 내용이 친하다 안 친하다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네. 나는 모른다. 얼굴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관적인 인식의 평가 예를 들면 나는 그 사람과 친하지 않다라든지 가까운 사이가 아니다를 넘어서서 내가 그 사람과 해외에서 골프 친 사실도 없고 얼굴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의 영역인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다 더해서 아까 앞서서 대변인님께서 이 허위사실 공표 같은 경우에는 당선의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해야 된다. 그리고 주관적인 시간과 공간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주관적인 시간과 공간이 있습니다. 해외에 갔었을 때 하위 직원이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은 날 기억해도 나는 그 사람을 기억하지 못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특정을 하고 있고 또 앞서 설명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 이 대장동과 관련된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어요. 이 대장동과 관련돼서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라고 하는 그 내저에 있는 목적을 검찰은 어떻게 보냐면 대장동에 대한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되어서 그 당시에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에게는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는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당선과 관련되어 있었던 목적과 관련된 충분한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과연 지금 이재명 대표 측에서 나는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 밀접한 관계와 관련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되어서 같은 구성 요건인지는 의문입니다. 네. 이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해당하려면은 질문이 아마 저는 이렇게 됐어야 한다고 봅니다. 김문기 씨에 대해서 일면식도 없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일면식도 없습니다. 라고 했더라면 객관적 사실의 영역에 해당돼서 허위사실 공표로 될 확률은 좀 더 높았다고 보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뭐라고 물으면요. 김문기 씨를 모릅니까? 그러니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인이. 이게 차이가 있습니까? 네. 일면식도 모릅니까와 모릅니까의 차이가 있습니까? 일면식도 없다는 것은 만난 적도 없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네, 그렇다 한다면 지금까지 나온 사진이나 동영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만나지 않았습니까 이건. 이렇게 되겠지만은 이 질문의 의도는 뭐였냐면 당시에 어떤 이 김문기 씨라는 사람에 대해서 잘 아느냐 모르느냐 대장동 실무자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했었을 때 나는 그냥 김문기 씨라는 실무자를 잘 모른다는 취지에서 잘 모른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것이거든요.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객관적 사실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관적 그 사실이라기보다는 안다 모른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에 따르더라도 사람이 몇 번 만나서 이 사람에 대해, 그러니까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검찰이 주장하는 것은 영향력을 미쳤다. 아니면 이 사람에 대한 영향력을 내 선거에 있어서 불리함을 차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썼다라는 것인데 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김문기 씨에 대한 수사 내용이
조금 이루어지다가 말았는데요. 불의의 사고로.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장동 수사가 더 진행되지 않은 것들이 있나요? 이 다른 김문기 씨 외에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사가 됐고 지금 거의 기소 단계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이 과연 선거에 미칠 영향이 있었던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보더라도 저는 뭐 여러 가지 검찰이 기소한 부분들이 좀 무리한 기소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재판부의 판단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날 법정에서는 이 대표가 검찰 수사 당시 제출한 진술서도 공개가 됐는데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릴 텐데 딱 2줄만 쓰여져 있었습니다. 토론회 사회자가 질문했을 당시 기억에 의하면 성남시장 때 몰랐던 것이 사실이다. 그 외에는 할 말이 없다. 다른 질문 항목에는 모두 공란으로 놔뒀다고 합니다. 그리고 토론회가 아니라 당시에 방송 인터뷰였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 질문했을 때 몰랐다고 얘기했던 것은 사실이나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일절 함구하고 있는 이 대표의 검찰 진술서도 나왔습니다. 김재섭 위원님, 이런 걸 두고 지금 여권에서는 거짓말, 이재명 대표의 거짓말을 대체 우리 국민들이 언제까지 들어야 하느냐 이런 푸념스럽게 주장도 나오고 이런 얘기들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이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된 재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것이 이제 뭐 사법 리스크라고 불렸고 뭐 이것이 뭐 주관의 영역이다, 주관의 영역이 아니다, 뭐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판부의 판결을 우리가 기다려 봐야 될 텐데 사법 리스크라고 불리는 것은 언제까지나 유죄로서 확정 판결이 나기 이전까지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런 뭐 재판이든 수사든 뭐 검찰의 소환이든 이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정치적인 리스크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 리스크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냥 유죄로 확정 판결이 나면 그건 리스크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바로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냥 유죄 판결을 받아버린 거고 정치적으로는 아예 끝나버리는 거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재판부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 일어나는 정치적인 리스크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불신이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골프도 치고 여행도 갔는데 모른다고? 이것이 이제 법정에서 어떻게 다툴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하고 있구나라고 느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게다가 지금 이재명 대표가 남아있는 수사라고 하는 것이, 남아있는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이것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계속 이재명 대표는 객관적인 사실, 그다음에 국민들의 어떤 법 감정과 다른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계속 모른다, 나는 관여한 바 없다. 이재명 대표 그렇게 하나하나 꼼꼼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관여하지 않았어? 이재명 대표 그렇게 다 철저하게 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다 모른다고 해? 여기서 발생하는 정책 리스크가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이 판결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은 이것이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이재명 대표는 끊임없이 이런 뭐 거짓말 논란, 뭐 리더십이 흔들리는 논란들에 휩싸일 걸로 저는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는 사이가 아니다. 그리고 주관적 영역이다. 사실의 영역이 아니다. 이렇게 첫 재판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유동규 전 본부장 카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 전 본부장 지금 거침없는 폭로를 하고 있고 아마 유 전 본부장이 김문기 전 처장과 그리고 이재명 당시 시장 사이를 가장 잘 아는 위치에 있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검찰은 첫 증인으로 유 전 본부장을 신청한 상황입니다. 최근 유 전 본부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김문기 처장 몰랐다는 거에 대해서도 출장 당시 그 처장님께서 본부장님을 수행했건 말단이어서 잘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성남 시민들은 아십니까? 라고 묻고 싶고요. 인지에 대한 것과 친한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김문기 아느냐? 그럼 본인이 알면 아는데 안다 모른다 하면 되는데 난 친분이 없어서 모른다. 그럼 그 다음에는 안다고 하셨는데 그 다음엔 친분이 생기신 겁니까 개인적으로? 그건 언어도단 아닙니까? 최성 교수님 어떻습니까? 지금 유동규 씨의 발언을 보면은 지금 그 점점 상승수위가 올라가는 게 최초에는 이제 처음에는 유동규 씨가 우리 국민들이 처음 인지할 때는 그때 김용 씨 이런 분들이 뭐 증거를 인멸하라고 그때 대장동 사건이 최초 불거졌을 때 해가지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다 어느 날 이제 그 수영 생활을 마치면서 나오면서 마음이 변했는지 계속 강도 높은 지금 발언을 쏟아내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들 거침없이 내고 있고 더군다나 최근에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가지고 수위를 계속 높여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거는 이재명 대표 업보라고 생각하는 게 이재명 대표는 워낙 말 바꾸기가 많아요. 뭐 지금 유동규 씨가 지적한 것처럼 객관과 사실 영역을 혼돈하고 구분하고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 전에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해서 쌍방울하고 나하고 내의 한 벌 사이 입은 것밖에 관련이 없다고 하다가 어느 날 김성태 전 회장이 국내로 송환된다니까 그 전날 어떤 또 채널과 인터뷰에서는 글쎄 누가 술 먹다 바꿔준 것 같긴 하더라 하고 또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사안과 현상에 따라 가지고 상황 변화에 따라 가지고 말이 계속 바뀌고 기억이 유동적인 사람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뭐 정치 지도자의 신뢰는 고사하고 유동규 씨가 거기서 바로 인간적 배신감까지 얘기하는 거죠. 나에 대해서도 이렇게 한 분들인데 다른 데서는 오죽하겠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다가 지금 법정에서조차 이렇게 말 바꾸기를 정말 좀 손바닥 뒤집는 듯이 한다면은 재판부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한 신뢰를 보내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유동규 씨의 발언, 특히나 이제 대질신문, 법정에서 대질까지 간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그때까지 침묵으로 일관한다 해도 상당히 좀 불리한 처지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찌저찌해서 이 대표가 뭐 김문기 전 처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뭐 넘어간다 하더라도 주관적 영역을 뭐 법원이 받아들여서 넘어간다 하더라도 또 하나의 큰 사안은 남아 있습니다. 검찰과 이 대표 간의 또 하나의 승부처 바로 국토부 협박 관련 발언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관련해서 또 논란이 컸습니다. 당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지사님 백현동 사업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거는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국토교통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습니까? 그런 사실 없습니다. 자, 관련해서도 굉장히 충돌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재명 대표 측의 입장부터 보겠습니다. 백현동 용도 변경은 국토부가 협박해서 한 것이다. 이거 용도 변경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식의 징계를 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본인이 직접 그렇게 얘기했었죠. 국감에서. 그래서 그건 협박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에서는 아까 관계자 나와서 얘기한 것처럼 협박한 사실 자체가 없다. 그리고 검찰은 이걸 어떻게 보고 있냐면 이재명 대표가 먼저 용도 변경을 해줬다. 그리고 결제 문서 기록들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혐의 입증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도 재판 상황을 좀 지켜보겠는데 이렇게 재판이 지난 3일부터 시작이 됐고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격주로 열립니다. 다음 주 금요일 그리고 그 다다음 주 금요일에도 세 차례 더 열리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더 공판 기일이 잡힐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다른 뭐 대장동 그리고 성남FC 뭐 변호사비 대납 뭐 대북 송금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도 수사와 기소가 반복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추가 구속영장이 또 한 번 청구된다 하더라도 당 대표직을 내려놓을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걸 한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CBS에 김규환 논설위원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러한 주장을 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민주당 대표직 사퇴 의사 전혀 없습니다. 추가 영장이 오더라도 나갈 생각도 없으시고요. 대표직 사퇴할 의사도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옥중 공천도 불사하겠다. 이재명 그런 대표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당 장악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그런 당직을 조용히 다 해놨고요. 이미 공천기획단 준비까지 다 준비하고 있어요. 자,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김규환 CBS 논설위원장은 지난 2일에 방금 라디오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했죠. 통화를 해봤다고 했습니다. 통화를 해봤더니 추가 영장 오더라도 나갈 생각 1도 없고 사퇴할 생각 1도 없다. 옥중 공천도 불사하겠다. 민주당 바로 반박했습니다. 통화한 사실은 있다. 그건 인정할게. 그건 인정하는데 이런 의사, 그런 의사. 사퇴할 생각도 없고 옥중 공천할 생각도 있다. 그렇게 밝힌 바, 결심한 바도 전혀 없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한번 CBS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소리 하느냐. 나는 취재한 대로 방송에서 그대로 얘기한 것이다. 그대로다. 언론에 이재명 대표가 안 한 이야기를 하면 되겠느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민주당도 통화한 건 인정했고 이 사람도 통화한 걸 내용을 가지고
전혀 꾸밈 없이 전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김현정 대변인님 어떻습니까? 지금 양측의 의견, 주장들이 엇갈리고 있는데 일단 하나는 확실합니다. 이재명 대표와 이 김규환 논설위원장은 직접 통화한 것은 맞아요. 네, 우리 안호영 수석 대변인이 그때 입장문 이제 발표를 한 대로 통화한 사실은 있고요. 다만 저렇게 옥중 공천 같은 얘기 한 적은 없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아마도 두 분이 통화하면서 김규환 논설위원장께서 그렇게 해석을 아마 하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 지금 사실 체포동의안 그 부결된 이후에 그 후폭풍 이후에 당이 좀 혼란스러운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당은 이게 이재명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야당에 대한 탄압이라고 규정하고 검사 독재 정권에 맞서 싸워야 될 때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당이 이재명 대표 사퇴를 논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당을 더 재정비하고 결속시킬 때이기 때문에 저는 사퇴한다는 그런 차원에서의 그 얘기를 하셨던 것 같고 또 그런 식의 해석을 또 했던 것 같다. 근데 옥중 공천까지는 뭐 그게 그 구속될 가능성도 전제해 갖고 얘기했다는 건 너무 나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정리해 보면 이렇게 사퇴를 논한 것보다는 오히려 당을 정비하는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하셨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최근에 고무적인 게 지금 당원들께서 하루에 5,000명씩 늘어나고 있어요. 당연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지지자들이 이제 당원의 가입을 통해서 더욱 당연히 이제 결속을 다지는 그런 흐름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연장선상에서 대표님 하신 얘기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재섭 의원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기자분들께서 취재를 할 때 대개는 양해를 구하고 녹음을 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취재의 어떤 진정성이라든지 나중에 사실관계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기자들께서는 원래 이제 취재를 할 때 녹음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논설위원이고 언론사의 논설위원이 최소한의 증거 자료도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방송에서 이재명 대표의 말을 함부로 인용한다는 것이 저 역시도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잘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민주당 대변인의 말이 오히려 저는 더 믿기 어렵다. 그 기자분의 말을 좀 훨씬 더 신뢰한다. 이런 입장에서 이제 서보게 되면 이재명 대표의 지금 최근 행보들을 보게 되면 실제로 옥중 공천을 불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뭐 그런 얘기들은 뭐 좀 종종 나오긴 했어요. 네, 아니 지금 이재명 대표가 작년에 대표로 취임한 이후에 그리고 그 전에 지방선거를 이끌었고 그 더 전에는 대선 패배의 가장 중요한 주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얼굴이라는 역할을 놓으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대선 후보, 지방선거에서 총괄하고 대표가 되고 그리고 나서 사법 리스크 겪으면서 민주당의 지지율은 뭐 20%대까지 하락을 하면서 동시에 체포동의안까지 부결하는 그런 어떤 초유의 역사상 보기 어려운 장면들이 계속 연출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전혀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것을 연결시켜 봤을 때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차기 총선에서 내 어떤 정치적 동반자들을 더 많이 당선시키고 나의 리더십을 거기서 한번 확보하고 이것 말고는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으로 돌파할 수 있는 어떤 구멍은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당연히 공천에 차기 총선에 자기의 정치적 생명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표가 당연히 옥중 공천을 불사할 거라고 보고 그 논설위원의 말에 저는 훨씬 더 신뢰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이 결과를 우리가 그대로 뭐 받아볼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움직임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적어도 이 김규환 논설위원장은 직접 이 대표와 통화를 했다고 얘기를 했고 이 대표가 전한 말을 그대로 옮겼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민주당은 통화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내용은 잘못된 내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서로 엇갈리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 말씀을 드렸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민주당 지지율이 사실상 굉장히 팍팍팍 떨어지고 있습니다. 보시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의 추이를 보겠습니다. 지난해 6월 그리고 올해 3월 이렇게 한 9개월 상간의 흐름을 볼 텐데 국민의힘은 42%에서 39%, 오차 범위 내에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28에서 29, 8개월 만에 30%를 그동안은 유지하고 있다가 다시 8개월 만에 20%대로 주저앉았습니다. 특히나 주목해야 될 부분이 수도권, 서울 지역의
민주당 지지율입니다. 전국 39대 29인데 서울은 39대 21. 지금 부산, 울산, 경남의 29보다 더 지지율이 낮습니다. 8%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는데 서울에서 의원들이 2, 3% 정도의 당락이 좌우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18%포인트가 차이 난다는 건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의원들이 얼마나 불안해할지에 대해서 그리고 민심이 얼마나 이탈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지금 여론조사 결과였습니다. 자, 왜 그랬는지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단 변호사님,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일단 이 여론조사 전문가들에 따르면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당대표 선거와 관련돼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그러면 왜 이렇게 6개월 만에 다시 20%로 하락을 했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되어서는 재판이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대장동과 FC 성남과 관련돼서는 곧 기소가 될 것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 백현동이라든지 정자동과 관련되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언론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거기 지금 체포동의안과 관련돼서 부결이 됐죠. 물론 네. 굉장히 예상보다 낮은 숫자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방탄과 관련된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아무래도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 특히 서울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여러 가지 선거에서는 수도권이 아무래도 민주당에 유리한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18%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이재명 대표로서 차기 총선에서 수도권에서의 의원들이 총선을 제대로 치를 수 있겠는가. 이 총선 위기론이 나오고 있고요. 이 총선 위기론은 그대로 어디로 연결되느냐. 이재명 대표가 계속해서 당대표직을 고수하는 것이 민주당을 위해서 옳은 선택인가. 그러니까 비명계 의원들, 특히 수도권 의원들을 위시해서 이재명 대표가 당 사퇴를 해줘야 되는 것이 민주당을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저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과 관련되어서 이재명 대표의 향후에 대표로서의 그런 어떠한 위치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뭐니 해도 자신의 공천 그리고 자신의 당선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총선이 다가올수록 그런 부분은 더더욱 도드라지고요. 그런 차원에서 설자 변호사님, 지금 앞서 그래픽 잠깐 보여드렸는데 수도권, 경기도 그리고 서울 특히나 21%니까 그 지역의 의원들의 경우에는 사퇴해달라는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이번 그 체포동의안 투표 결과를 보더라도 네. 이제 이탈표라든지 반란표 등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수도권에서 나왔을 것이다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도권 의원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위기감을 가지신 부분에 대해서는 여론조사가 다 조금씩 틀린 부분도 있고 붙어 있는 것도 있고 조금 더 격차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추세적으로 봤을 때 지금 민주당에게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까 최 변호사께서 얘기하셨다시피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임을 감안을 하더라도 네. 그 외에 악재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부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수습해야 될 때라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수도권 의원들로서는 이런 위기감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조금 더 좀 의사표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당내 분란이 아닙니다. 당내에도 국민의힘 보십시오. 국민의힘 과거에 지금도 이준석 전 대표와 지금의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소위 윤핵관이라고 불리시는 분들하고도 이견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당이 깨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는 지금 이번 체포동의안을 보고 소위 우리가 당내에서 당원들이 분노하는 부분은 뭐냐면 의견 표현하고 투표할 수 있어요. 가결에도 던질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얘기하고 당내에서도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있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됐었어야 되는데 앞에서는 우리 규탄대회 할 때 국회 앞에서 2,000명 당원들까지 다 해서 2, 3,000명 모여가지고 규탄대회를 할 때는 다 모이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정작 표결하러 가서는 오히려 이탈이라든지 가결이라든지 무효표를 던진 부분에 대해서 당원들이 분노하는 지점은 저는 그거라고 봐요. 왜
겉으로 앞에서 차라리 그렇게 얘기를 할 것이지 왜 뒤에서 그러느냐 이런 배신감에서 얘기하시는 거라 보고요.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뭐 이것이 당권 투쟁일 수도 있습니다. 정치 권력이란 것은 분점할 수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그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지 않거나 의심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불만이 있으신 의원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민주당 내홍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이 이낙연 전 대표는 물론이고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실적으로 규정하고 처단하자는 그러한 지금 보시는 걸 만들었습니다. 전화로 처단할 칠적, 문재인, 이낙연, 강병원, 이원욱, 그리고 윤영찬, 김종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상민 의원까지 지금 수박 첩자 잡자 뭐 이러면서 실적을 처단하자, 당대표를 보호하자,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거론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중에 실적으로 지금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의원 중에 오늘 아침 라디오에 출연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김종민 의원인데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조직적인 운동은 지도부가 부결 운동을 조직적으로 많이 했죠. 가결이 이렇게 많이 나올 거라고는 저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당내에서 이런 명단이 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명단에 의원님도 포함되어 있는데 억울하십니까? 뭐 억울하고 자식할 것도 없고 그 명단이 제가 보기에 반 이상이 틀렸을 거라고 봐요. 저는. 가결표를 던진 분들은 아마 그동안에 무슨 비명이니 친명이니 이런 논란 와중에서 이렇게 목소리를 내지 않던 분들이 훨씬 많았을 거라고 오히려? 짐작이 듭니다. 자, 저런 목소리를 이제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신문 함께 보겠습니다. 중앙일보 소개해 드릴 텐데요. 자, 이재명 대표가 충분히 얘기하고는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뭐 충분하다는 수식어가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지자들에게 이런 당 내홍을 자꾸 일으키는 행동이나 발언들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성 지지층들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반대급부도 있습니다. 강성 지지층들의 반대급부, 문재인 전 대통령 혹은 비이재명계 의원들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비슷한 행동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시죠. 문파도, 이에 반발한 문파도 지난 3일 이재명 대표 사퇴, 출당, 제명 청원을 올렸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영구 제명시켜라 라는 반대급부로 이재명 대표도 제명 청원을 이들이 올린 겁니다. 작성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만든 민주당의 가치와 정신이 현재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토건 토착 비리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훼손되고 있다. 당을 분열로 이끈 장본인이기에 권리당원으로서 청원 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수박 깨는 행사 퍼포먼스도 이 강성 지지층들, 친이재명계 강성 지지층들이 했는데 여기에 더불어서 이재명 대표가 좀 자제해달라 이런 메시지를 내고 있긴 합니다만 이를 두고도 비이재명계에서는 너무 늦었다. 겉으로만 하고 있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라는 취지의 주장들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진중권 광운대 특임 교수는 이게 다 이재명이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겉으로는 하지 말라고 하면서 속으로는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이런 평가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1955년 창당이 됐습니다. 민주당 계열이. 그러면서 민주당이 그동안 진보 진영의 기여한 바도 크고요. 그다음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라는 세 명의 대통령도 배출한 정당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당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행동을 놓고 보면은 이 정치적 공공재를 완전히 사당화시키는 거예요. 네. 개혁의 딸들이라는 분들이 강성당원이지만 그분들이 민주당의 전부입니까? 저는 민주당이 그동안 진보 진영의 자유와 가치 이런 수호들을 많이 해온 그리고 긍정적으로 순기능도 많은 정당이었고 우리 사회의 한 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당시 성남시장에 저질렀던 비리 때문에 그것이 지금 사법 리스크로 해서 재판받고 있는 과정에서 거기에 대한 소신 투표를 했다고 그 소신 투표자를 발굴하고 색출하고 징벌하고 나중에 공천 주지 않겠다고 하는 이 정당이 정말 그 민주정당인가요? 저는 민주를 빼야죠. 그럼 당명에서.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지금 오히려 저는 그래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공과가 있더라도 분명히 민주당이 배출한 대통령인데 그분을 칠적으로까지 표현하면서 퇴출시켜야 한다? 자, 그러면 이 정당은 이재명 사당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러한 것들이 저희 수도권에서 왜 이렇게 많은 위기감을 느끼고 심지어 뭐 여론조사를 아까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게 지금 지금 국민의힘의 당권 투쟁 때문에 당권 이것 때문에 경선 때문에 과표짓됐다는데 호남에서 떨어지고 진보 진영에서 떨어지고 수도권에서 떨어진 거 뭘로 설명할 겁니까?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그런 악영향이 오고 있다. 이건 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이재명의 당이 돼가고 있다. 이재명 대표 당시 후보 때도 이재명의 민주당 만들겠다라고 말했던 적이 있죠.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 변절되어가고 있다.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일보 만평이 그런 걸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림 한 장으로. 더불어민주당으로 시작한 이 민주당이 점점 민주당의 이름을 잃고 더불어 이재명으로 바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민주당이란 자신의 본연의 이름을 점점 잃어가더니 나중에는 이재명이라는 이름만 아주 선명하고 진하게 남아있고 전혀 어색하지 않다라는 설명까지 덧붙여져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렇게 보지 않으실 것 같은데 국민일보의 만평 그리고 대다수의 대다수라는 표현도 삭제하겠습니다. 일반 국민들 중에는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국민일보 이런 만평 그려놓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사실 지난번에 당의 이제 당론이 아니었지만 총의로 정한 체포 동의안과 관련해서 그거에서 이제 반대되는 그 투표를 한 그 이후에 사실 당이 지금 혼란스러운 것은 사실이에요. 혼란스러운 건 사실이고 다만 이와 관련해서 가장 이거를 빨리 수습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신 분이 또 이재명 대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SNS라든지 이런 걸 또는 공식적인 회의를 통해서 소위 우리 강성 지지자들이라고 표현되는 분들한테 자제를 좀 요청하기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당이 외부에서 봤을 때는 당이 대단히 혼란스럽고 실제로 그런 그것도 사실이지만 그걸 빨리 수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지금 칠적을 처단하자라는 웹자보 등이 우리 민주당의 내부 분열을 원하는 세력들이 한 행위다라는 의견들도 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 당은 흔들리지 않고 내부에 대한 좀 전에 우리 설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친명, 비명, 반명 이런 걸 다 떠나서 내부의 소통을 좀 더 치열하게 할 필요가 있다. 다만 내부에서 치열하게 토론해서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번처럼 그런 실수를 두 번 반복하지 않고 당이 일사불란하게 좀 움직일 필요는 있겠다. 이런 것들이 현재 그 당 안팎에서 우리 당한테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고 실제 우리 그 현실 속에서의 목소리이기도 하다 이 말씀드립니다. 저는 지금 이 민주당에서 난 이 사달이 누구에게 책임이 가장 크냐? 저는 당연히 이재명 대표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법 리스크라든지 아니면 지지율 하락 이런 걸 다 차치하고 나서도 지금 소위 이 수박 논란이라고 하는 것을 촉발시킨 장본인이 저는 이재명 대표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난 대선 때에 이낙연 당시 이제 후보와 경쟁을 하면서 우리 안에 수박 기득권자들이라는 표현을 쓴 장본인이 이재명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지지하는 민주당 당원들에 대해서 자신과 경쟁하는 후보에 대해서 수박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어떤 적을 만들고 나와는 다른 사람으로 취급하고 배타적으로 당을 이끌어갔던 사람이 바로 이재명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박 논란을 촉발시킨 사람도 이재명 대표고요. 얼마 전에 우리가 또 언론에서도 다뤘지만은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검찰들의 좌표를 찍어서 이 사람 어디 소속이고 네네네. 얼굴 공개 다 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그거 누가 했습니까?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 지도부가 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수박을 만들고 좌표를 찍고 이재명 대표가 다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이거든요. 그것이 고스란히 민주당을 향해서 돌아왔을 때 저는 이재명 대표가 할 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다 지금까지 해왔었던 일이고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해왔기 때문에 저는 이 사달을 난 장본인 자체가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더불어 이재명 당으로 비평하는 저 만평 자체가 저는 이재명 대표에게도 굉장히 따갑게 다가올 거라고 봅니다. 네, 전 짧게 한 말씀 저도 이제 적극지지층 소위 개딸들이란 분께 제가 욕을 먹어도 상관없는데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희 아까 만평에서도 나와 있지만은 만평을 아까 봤지만은 저기 사라지지 않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앞에 있는 더불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건 또 과거에 이재명 대표를 싫어하건 견제하시는 분이건 간에 어차피 더불어란 말이 함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찾아보자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지인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진심으로 좀 받아들이고 행동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도 알고 있을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언론들이 그 방법을 매일 아침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민주당 읽어보라고. 아마 읽고도 행동하지 않는 거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어찌됐든 민주당 내부 상황이 다소 복잡하게 돌아가고 불편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저희가 좀 보여드렸습니다. 자, 민주당 지도부는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임명 법안을 발의하면서 이제 이슈로 덮는 이런 돌파구 찾기에 나섰는데 특히 특검 수사 대상에 천화동인 3호 소유주인 김만배 씨의 누나의 부동산 거래 의혹도 포함이 되면서 이번 특검이 윤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표가 윤 대통령과 대장동 의혹 연관성을 처음 제기했을 때 목소리 보겠습니다. 윤 후보님은 부친의 집을 그 관련자들이 사줬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익이잖아요. 우연히 김만배의 누나는 왜 아버지의 집을 샀을까? 윤 후보님 정말 문제십니다. 그들에게 도움을 준 것도 윤 후보님이죠. 그들한테 이익 본 것도 윤 후보죠. 제가 몸통이라고 하는데 제가 몸통이면 제가 뭐 성남시장을 했습니까? 뭐 경기지사를 했습니까? 본인이 더 녹취록에 더 극렬하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사건은요, 윤석열 게이트입니다. 왜냐하면 이 범죄 집단에게 종잣돈 마련하도록 수사해놓고도 봐준 사람이 윤석열 아닙니까? 자, 50억 클럽에 대해서는 곽상도 전 의원의 1심 판결을 두고 여야 할 것 없이 대다수의 국민들이 의아하게 그 판결을 생각했기 때문에 특검하자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견이 크게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특검을 선정하는 방식을 두고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 보겠습니다. 대장동 몸통 의혹을 받는 사람이 대장동 특검 임명하겠다니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민주당이 지난 3일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특별검사 법안을 발의했는데 특검 임명 방식이 갸우뚱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통령이 소속되어 있지 않은 교섭단체는 딱 한 곳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뿐입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민주당이 특검을 임명하겠다. 이러한 주장인데 대장동과 관련해서 가장 큰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이재명 대표인데 이재명 대표가 대표로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특검을 지정하겠다.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특검은 사실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정말 마지못해 하는 게 특검입니다. 그런데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서 이 사건으로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 당연히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긴 했습니다만 그걸 지금 1심 판결 직후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도 강도 높은 재수사를 주문했습니다만 그걸 다른 건과 또 김건희 특검 또 윤석열 부친의 부동산 거래 의혹 특검 이런 걸 다 갖다 붙여서 하는 게 과연 옳으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최다인 변호사님 어떻게 좀 보세요? 네, 일단 이 특검과 관련되어서는 기존에는 이 특검에 어떻게 그거를 임명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치적으로 논쟁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한변협이나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이렇게 좀 중립성을 가지는 특검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특검을 왜 만드느냐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못한다라는 국민적인 합의가 있을 때에는 그러면 특검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지금 여기에서 교섭단체가 2명을 추천한다. 대통령 소속되는 교섭단체는 민주당이죠. 민주당이 특검을 2명을 추천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 그러면 대통령이 그중에서 1명을 임명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수사받는데 본인이 수사하는 검사를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특검을 그러면 우리가 왜 합니까? 특검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중립성이라든지 신뢰성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이 특검 자체가 저는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다가 특검을 하는 것은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못할 때에 그럴 때 예외적으로 두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 곽상도 의원의 재판과 관련돼서 국민적인 공분이 일어나는 것은 무죄인 것인데 이 무죄가 예를 들면은
직접 뇌물죄로 보긴 좀 어렵기 때문에 그때 재판부에서 제3자 뇌물죄로 변경하는 것은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과연 어떠한 혐의를 적용하는 것 자체가 좀 부적절하면 2심에서 다시 하면 되는 것이지 그 자체가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았고 무죄를 해주기 위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저렇게 했다라고 보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검과 관련된 부분이 지금 논의가 되는 것이 맞는지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특검과 관련된 내용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2가지가 하나는 천화동인 3호의 소유자가 부동산 거래를 어떻게 했는지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누나의 집을 사준 관련되어 있는 김만배 씨, 그러니까 그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또 대장동과 관련되어서 자금을 어떻게 조성했는가. 그것은 부산저축은행과 관련된 겁니다. 근데 그 2가지가 지금 현재 대장동 수사의 핵심은 아니거든요. 결국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특검을 하자는 내용이라 특검에 대한 임명과 관련된 것도 의아한데 내용 자체도 의아해서 저는 저 특검에 관련된 것이 과연 무엇을 위한 목적인지가 저는 좀 불분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가겠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018년 말 북한과 경기도 관계가 경색될 위기에 처하자 북한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경기도 쌀 10만 톤 지원을 약속한다는 친서를 보냈다는 주장이 불거졌습니다. 신문 보시죠. 북한이 화를 내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쌀 10만 톤 줄게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2018년 11월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북한 조선 아태비 김성해 실장이 중국 선양에서 김성태 전 회장을 만나서 경기도가 북한 스마트팜 사업을 지원하기로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화를 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직후에 이화영 경기도 당시 평화부지사가 쌍방울에게 이 얘기를 듣고 북측에 쌀 10만 톤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안부수 회장이 또 경기도의 쌀을 북한에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과연 이화영이 혼자 할 수 있었을까? 그건 혼자 할 수 없었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진술도 검찰에 남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재명 지금의 민주당 대표가 관련 사항을 승인하거나 혹시 지시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혹도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재섭 위원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당연히 저는 당연히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쌍방울이라는 어떤 하나의 사기업이 대북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할 때에는 당연히 어떤 공공기관 내지는 정부, 관을 끼고 갈 수밖에 없는 게 너무 인지산정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대북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돈이 된다, 사업성이 있다, 그래서 함부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쌍방울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파트너로서 어떤 공공기관이 필요했을 것이고 저는 그것이 바로 경기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직 수사 중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속단하기는 어렵지만은 충분히 이재명 대표가 이 대북 사업과 관련돼서 연계성이 있다라고 볼 여지들이 저는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특히 저 이화영 그 평화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평화부지사라는 직 자체가 당시 경기도에만 있었습니다. 다른 모든 광역단체에는 없었었고 그러면 경기도의 정무부시장 역할이기도 하고 그렇죠. 예, 굉장히 큰 역할이죠. 평화라는 말을 써서 어떤 대북 이슈와 대응하게끔 했던 직책이 바로 평화부지사였고 그 당시에 평화부지사가 바로 이화영이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경기도 입장에 당시에 경기도는 대북 관련된 이슈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뤄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당시에 이화영 지사, 지금 여양 지사가 구속 수감돼서 어떤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은 결국 쌍방으로부터 법인카드를 이용했던 뇌물죄로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던 이화영 부지사와 대북 사업을 하고 싶었던 쌍방울 이렇게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나 짐작할 수 있고 당연히 쌍방울이라는 어떤 사기업 입장에서는 경기도라고 하는 아주 믿음직한 파트너를 같이 가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의 어떤 말, 경기도가 아니었으면 대북 사업을 하지 않았을 거다. 이 말이 저는 충분히 신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과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언론에 알려진 통화 횟수는 모두 5차례입니다. 검찰의 수사 결과이기도 한데 이 대표는 전혀 통화한 결과가 없다고 이야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일단 그 목소리부터 듣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녁 만찬 자리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전화를 바꿔줘서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소설이. 너무 말이 안 되니까. 저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통화하는 걸 목격했다라는 증언도 나왔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랑 이제 통화하는 걸 목격했다는 증언도 나오는데 네. 이재명 대표 저렇게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하는 스타일이 이런 것 같아요. 결정적인 물증이 나오거나 할 때까지는 일단 모르쇠로 인정하다가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나올 징후가 보이면은 살짝 더 말을 바꿔서 알 수도 있었다. 기억이 날 듯하다. 혹은 뭐 그랬을 것 같아라는 이게 추정으로 또 답변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공인의 말의 무게가 당연히 무거워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가 너무나 말을 바꾸니까 예전에 정치적으로 존경한 박근혜 대통령 존경한다고 했는데 진짜 존경한 줄 아느냐. 이거는 저는 최소한 정치적인 거라고 치더라도 이렇게 본인의 사법적인 영역 그다음에 재판의 영역에서조차 사실로 나타날 수 있는 것들까지 저렇게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불리한 징후가 나타날 때는 그럴 수도 있다고 말을 바꾸는 거는 저는 이거는 재판부가 이거는 좀 많이 감안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최소한 공인의 말의 무게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발언이 언제 나왔냐면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습니다. 수원지법에 있었던 이화영 전 부지사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공판에서 방용철 쌍방울 그룹 부회장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두 사람이 이화영 전 부지사나 이태영 변호사 전화로 통화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단 직접 만나거나 전화 번호를 알아서 통화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다. 친하단 표현은 맞지 않다. 이렇게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 예. 네, 제가 이날 재판에 제가 좀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럼... 변호인으로 간 건 아닌데 네. 예, 뭐 관련 사건을 하고 있어가지고 갔는데요. 이날 이 방용철 부회장에 대한 반대 신문, 그러니까 검찰 측에서 방용철 부회장에 대해서 신문을 한 내용이 있고요. 그걸로 끝나버렸어요. 이제 다음 주에, 그러니까 이번 주죠.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변호인 측에서 이화영의 변호인 측에서 이 방용철 부회장에 대한 반대 신문을 하거든요. 이제 검찰이 물어본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대로 한번 확인하는 모습을 할 텐데요. 그래서 지금 기사는 이렇게 나와버렸는데 그날의 중점은 오히려 그 현장에서의 중점은 뭐 전화 통화한 걸 봤다 안 봤다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마지막 말이 더 있었어요. 친한 것 같지는 않더라. 자기가 봤을 때 친하다는 표현은 아니다. 그냥 뭐 서로 알고 뭐 통화는 했을 수도 있는데 뭐 그럼 친하냐 안 친하냐 검찰이 물어봤는데 뭐 친한 거라고 보기는 좀 힘들다라는 게 오히려 그 현장에서의 좀 방점이었고요. 그 앞서 얘기된 어떤 그 10만 톤 이 약속은 일단 그 이화영 부지사 쪽에 확인이 되지 않은 내용이에요. 이 부분은 조금 다음 재판 과정이라든지 수사 이후에 좀 확인이 돼야 될 부분인데 아마 모르겠습니다. 인도적 차원에서 쌀을 보내겠다는 내용 외에는 어떤 뭐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했다기보다 힘들겠지만은 일단은 이화영 부지사 쪽에 확인이 되지 않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 더 지나서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시기상 북한이 화를 냈고 그다음에 쌀을 보내기로 했다, 편지를 썼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좀 더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놓치지 말아야 할 신문을 소개해 드릴 텐데 딱 3가지만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 과거사 매듭 짓기, 먼저 손 내민 한국, 그리고 주저하는 1회 해법을 제안했다. 자, 오늘 이와 관련해서 정부의 입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보상 해법을 아마 발표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파트너라는 표현 썼죠. 그 기념사 취지를 반영해서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로 전환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은 사제 담화를 계승해서 표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단 청구권 수혜받은 한국 기업이 돈을 좀 출연하고요. 여기에는 포스코, 한전 등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경련 게이달렌 공동기금에 미쓰비시, 일본제철 참여할 것으로 보이고 전경련에서 빠져 있지만 삼성, 현대 등등 4대 그룹도 정부안 동참에 굉장히 유력해 보입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 다시 한번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자,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많은 고심 끝에 정말 대승적이고 전향적인 그런 자세를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오늘 이제 발표가 최종 나와봐야 되겠지만 결국은 이제 민간이 3자로 이제 우회로 출연하는 제3자 대위 변제 방식을 택하고 일본 기업이 향후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다. 이런 쪽으로 큰 틀에서 아마 방향이 잡힐 것 같은데
그동안 사실 교착 상태에 빠졌잖아요. 문재인 정부 동안은 사실은 이 한일 관계가 아주 최악으로 치달았고, 근데 이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동북아 정세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고 언제까지 과거에만 발목을 잡혀 있을 수 없다라는 대통령의 저는 전향적이고 대승적 결단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나오겠지만 저는 이제 공이 일본 측으로 넘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그 오부치 그다음에 김대중 공동선언, 무라야마 정신 계승 이렇게 레토릭도 당연히 담아야 되고 일본 총리가 직접 발표돼야 되겠지만 앞으로 이 기업에 대한 직접 참여가 어렵다라면 우회로를 택한 기업의 참여 범위, 액수, 배상금 규모 다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또 납득을 해줘야 돼요. 최소한 양국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호혜적 사안이라고 본다면 우리 국민들이 최소한 정서적 측면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일본도 성의 있는 자세를 보여야 되는데 이제 공은 일본으로 넘어갔고 보다 긴 안목을 생각한다면 미래를 생각한다 그러면 일본 측의 성의 있는 자세가 전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의 한일 관계의 내용을 짤막하게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의 발언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역사의 불행한 과거를 되새기는 한편 미래 번영을 위해 할 일을 생각해야 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한일 관계가 이제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기 위해서는 역시 미래 세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청년 세대, 미래 세대들이 양국 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양측 경제계라든지 다양한 어떤 그 분야에서 기여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앞서 신문에서 짚어드린 대로 우리 정부의 제안에 일본은 1998년 김대중 전 대통령과 오부치 일본 총리가 발표한 공동선언을 계승하겠다는 화답 형식으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당시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일본이 한국의 외환위기 극복에 필요한 추가적인 금융 지원을 해준 데 대해 사의를 표명하였습니다. 歴史的事実を謙虚に受け止め、これに対し痛切な反省と心からのお詫びを申し上げました。 자, 민주당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좀 많은 것 같더군요. 어떻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2018년 대법원 판례에서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 인정했는데 그 판결을 지금 어기고 좀 하고 있다라는 기본적인 지적을 좀 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과도 지금 하지 않았고 지금 DJ와 오부치 선언을 개성하겠다고 이게 가정을 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저때도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과가 전제된 이후에 양국관계, 협력관계로 나아가자 이거였거든요. 근데 그런 사과도 지금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우리 그 국민들의 정서로 봤을 때에는 순서가 좀 뒤바뀌었다. 물론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가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통절한 그 사과 반성이 전에 해야 되는 거고 그럼 왜 이렇게 일본한테 굴종적인 모습으로 나아갈 것이냐에 대한 이유로 경제와 안보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안보와 관련해서도 일본의 오히려 보통 국가화를 오히려 더 부추겨주고 한밀 관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한반도의 긴장이 북중러의 신냉전 체제가 고착화돼서 한반도의 그 불안이 더 오히려 더 커졌다라는 지적들도 많이 있고 경제와 관련해서도 친일 반중 정책을 써가지고 오히려 가장 제일 교역국인 중국의 무역 적자가 훨씬 더 늘어나고 있는 그런 역효과가 지금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도 사실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발표 보면 뭐 그런 설명들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상황 잠깐 짚어드릴 텐데 신문 보시죠. 자, 전당대회가 이제 이틀째 투표를 완료했고요. 이제 오늘 3일째 투표를 하는데 관심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이틀간 47.51%라는 역대 최고치 기록을 이미 갈아치웠습니다. 당원도 많이 늘었습니다. 80만 명 이상인데 그중에 한 40만 명 가까이가 투표에 참여를 한 겁니다. 지금 2023년 3월 8일 이번 전당대회 47.51%, 그 다음이 높았던 게 36%, 뭐 20%대인데 그때보다도 지금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미 이틀치의 결과고 앞으로 50%를 돌파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관련해서 여야 주자들 모두 자신에게, 여야 주자들이 아니죠. 당권 주자들 모두 자신에게 유리하다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투표율이 높아질수록 당연히 저 김기현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동안 민주당과 마치 합작이라도 한 것처럼 전당대회를 내부 진흙탕으로 만들거나 네거티브로 일관하는 것에 대한 우리 당원들의 당심이 폭발한 것이라고 봅니다. 대통령실과 몇몇 사람이 당과 당원을 존중하지 않고 수직적 관계로 만들려고 한다. 당원들이 모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침묵하고 계시던 다수 당원의 분노가 높은 투표율로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통적 지지층의 지지까지 완전히 이끌어내가지고 개혁의 바람을 돌풍으로, 더 나아가서는 태풍으로 만들어서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결선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에 대한 지지도가 올라가고 있는 바로 그런 시점에, 그것도 투표를 바로 앞두고 있는 그런 시점에 악의적으로 저를 음해하는 소문을 만들어 터뜨린 것은 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높은 투표율을 보여주기 때문에 일단 흥행에는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누구에게 유리할지 김재섭 위원님 어떻습니까? 자, 투표율이 높을수록 뭐 김기현 후보에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다른 후보들에게 유리할까요? 일단 이 투표 자체가 높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조직표라고 하는 것이 약간 희석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당원들, 조직과는 크게 상관없는 어떤 예를 들면 조직의 어떤 표의 방향성과 좀 무관한 일반 당원들이 투표를 많이 했다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직표와 조금 무관한 사람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천하람 후보, 황교안 후보에게 일단은 조금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결선 투표는 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저는 4인 구도기 때문에 결선 투표는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모바일 투표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현직 당협위원장으로서 보게 되면 대개는 좀 연령층이 높으신 당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ARS를 많이 선호를 하시기도 하고 네. 문자를 놓쳐서 ARS로 하시겠다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조금 더 젊은 세대들이 지금 이틀간 모바일 투표로서 많이 참여를 했다라고 볼 여지가 저는 상당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됐을 때 평균적으로 젊은 세대의 지지를 좀 많이 받고 있는 천하람 후보에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이제 70인데 온라인 투표 하시긴 하시네요. 하여튼 뭐 오늘부터는 ARS 투표고 어제까지는 이제 온라인 투표였으니까 아무래도 김재섭 위원께서는 젊은 층이 많이 투표를 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투표율을 봤을 때는 김기현 후보보다는 나머지 세 후보에게 조금 더 유리했을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뭐 지금 김재섭 위원 얘기에 동의하고요. 어쨌든 지금 ARS가 지난번 이준석 대표 뽑을 때 9.2%, 윤석열 대통령 뽑을 때 9.4%였으니까 한 평균값 9% 정도 하면은 토탈 한 50, 한 6, 7% 정도가 저는 최종 투표율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된다면 흥행의 효과는 완전히 누렸고 누가 결선에 가든지 아마 그 국민의힘은 이 컨벤션 효과를 상당히 누릴 것으로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일 이틀간 투표를 더 하고 이제 3월 8일은 발표만 합니다. 누가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신통방송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